하나의 장점이 되겠죠. 자, 이렇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아키텍처가 뭐다라고 하는 거를 MFC 계층 아키텍처, 그다음에 안드로이드의 컴포넌트 아키텍처를 가지고 한번 맛보기를 살펴보았고요. 뒤에 이제 각각의 유형에 대한 아키텍처 패턴에 대해서는 또 어떤 뭐 장단점이 있고 특징이 있고 이런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제 아키텍처를 우리가 예를 한번 통해서 살펴보니까 아키텍처라고 하는 게 이제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감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키텍처 설계에서 중요한 거는 뭔가 하면은 어떤 주요 요소들, 주요 요소,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속도의 주요 요소들의 중요한 요소들이 무엇이 있나, 일단 그런 것들이 아키텍처에 잘 표현이 되어야 되겠죠. 앞에서 우리가 예제 두 가지 예제를 살펴본 것처럼 그 다음에 주요한 요소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나가 바로 아키텍처 설계, 아키텍처에서의 중요한 그런 포인트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만들면 우리가 전체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상세적으로 설계도 하고 실제로 개발도 하고 또 나중에 또 이제 고칠 일이 있을 때 이제 전체 소프트웨어 시스템에 어떤 영향을 잘 미치나 이런 것들을 판단하기에도 하나의 이제 기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만들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설계하고 개발하고 또 유지 보수하는 계속 진화해 나가는 그런 것들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키텍처다. 그래서 아키텍처를 잘못 설계를 하면 나중에 바꿀 때, 에볼루션 할 때 굉장히 좀 힘들어질 수도 있죠. 모든 내용을 다 바꿔야 될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런 것들,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아키텍처라고 하는 거의 속성상 쉽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게 아키텍처여야 된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알 것 같은데요. 세 번째 것들은 조금 여러분들이 잘 인지를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아키텍처가 영향을 주는 게 단순히 기능적인 요구사항, functional requirement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비기능적인 요구사항, 퍼포먼스나 성능이나 어떤 보안성이나 뭐 이런 것들에도 아키텍처가 매우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꼭 명심해야 됩니다. 비기능적인 요구사항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비기능적인 뭐 요구사항들에 대해서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제가 설명을 앞에서 했었는데 뭐 어떤 면에서 그러냐라고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비기능적인 요구사항 중에 하나가 유지 보수성. 그러니까 기능적인 요구사항은 뭐죠? 인풋이 이렇게 되면 아웃풋이 이렇게 된다. 인풋과 아웃풋의 관계가 기능적인 요구사항이죠. 근데 그런 것이 아닌 요구사항들이 이제 비기능적인 요구사항이고, 메인테이너빌리티라고 하는 거는 이 소프트웨어가 유지 보수하기 좋게 잘 만들어졌습니까? 라고 하는 요구사항인 거죠. 그건 인풋과 아웃풋의 관계는 아니에요. 따라서 비기능적인 요구사항입니다. 그래서 자, 유지 보수 사항을 고려한 아키텍처와 고려하지 않은 아키텍처를 비교함으로써 아키텍처를 비기능적인 요구 사항도 잘 고려해서 만들어야 되겠다. 영향을 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를 한번 좀 설명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 슬라이드에서. 그래서 왼쪽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C1, C2, C3, C4가 내가 지금 내 회사에서 지금 만들고 있는 그런 모듈들이에요. 4개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소프트웨어의 어떤 기능들을 이미 서드 파티 컴포넌트, 다른 제3의 회사가 이미 만들어 놓은 게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가져다가 그걸 좀 사용하는 형태로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만들면 좋겠다. 라고 우리가 판단을 내려서 서드 파티 컴포넌트를 이건 사왔습니다. 따라서 이거는 소스 코드를 우리가 안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요. 소스 코드를 우리가 샀다면 좀 더 비싸게 샀겠죠. 좀 더 비싸게 소스 코드까지 샀다라고 하더라도 이걸 우리가 직접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서드 파티 컴포넌트를 수정할 수 있는 개발자들이 우리 회사에는 없어요.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자, 그런 상황에서 우리 4개의 모듈을 이 서드 파티 컴포넌트를 사용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은 이 서드 파티 컴포넌트 회사가 만든 소프트웨어를 좀 업그레이드 할 일이 생겼어. 어, 음. 좀 뭐 이런저런 이유에 의해서 그런데 이 서드 파티 컴포넌트를 만든 회사가 망해버렸네. 그래서 다른 회사 제품으로 좀 대체를 좀 해야 되겠네. 다행히 다른 유사한 제품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구매를 했던 A 회사의 서드파티 컴포넌트와 우리가 앞으로 구매를 하고자 하는 B 회사의 서드파티 컴포넌트는 기능적으로, 내부 기능적으로는 우리가 원하는 기능이라고 하는 건 똑같지만 인터페이스가 달라요. 따라서 기존의 A 회사 서드파티 컴포넌트를 사용하다가 B 회사 서드파티 컴포넌트로 바꾸는 유지 보수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인터페이스를 C1, C2, C3, C4가 그 인터페이스에 디펜던시가 있기 때문에 모듈이 다 바꿔야 되는 거야. 이거 큰일이죠.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런 상황이 안 벌어지게 우리가 처음부터 고려를 했었다라면 이런 유지 보수 사항이 서드 파티 컴포넌트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걸 고려한 아키텍처를 만들었다면 바로 이런 식으로 그려냈을 겁니다. 그래서 C1부터 C4 모든 컴포넌트들이 직접적으로 서드 파티 컴포넌트에 의존하는 구조로 아키텍처로 만들지 않고 래퍼라고 하는 또 다른 이거 역시 우리가 만든 컴포넌트, 우리 회사에서 만든 컴포넌트입니다. 아니 모듈입니다. 그래서 래퍼에만 의존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서드 파티 컴포넌트가 바뀌면 래퍼만 바꿔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 래퍼가 C1부터 C4에 제공하는 인터페이스는 변경되지 않았기 때문에 A라는 회사의 서드 파티 컴포넌트를 B라는 회사의 제품으로 바꿨을 경우에 래퍼만 바꾸면 되니까 비교적 유지 보수하기에 요 아키텍처보다는 요 아키텍처가 훨씬 수월하다는 거죠.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뭔가 하면은 아키텍처라고 하는 거는 단순히 기능적인 요구사항, 인풋과 아웃풋 관계를 만족하기 위해서 어떤 주요한 컴포넌트가 있어야 되느냐도 고려를 해야 되지만 이렇게 비기능적인 요구사항들을 어떻게 잘 수용을 할 거냐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아키텍처다라고 하는 거를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고요. 자, 일단은 이제 아키텍처의 정의, 그다음 아키텍처가 요구사항과 비기능 요구사항에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까지 이야기를 했고요. 특히 이제 여기서는 이제 비기능적인 요구사항들, 기능적인 요구사항들을 수용하는 아키텍처를 만드는 건 쉬워요. 왜냐하면 그 인풋과 아웃풋 관계를 계산해주는 모듈을 내가 아키텍처에 넣기만 하면은 그 인풋과 아웃풋 관계를 만족시킬 수는 있어요. 따라서 기능적인 요구사항 관계는 인풋과 아웃풋 관계를 만족하는 주요한 요소를 포함시키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비기능적인 요구사항들을 만족을 하려면 아키텍처를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라고 하는 거는 조금 쉽지 않은 문제예요. 그래서 앞에 유지 보수 사항을 잘 하려면 어떻게 만들어야 됩니까? 왼쪽보다는 오른쪽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게 아키텍처를 이렇게 설계해야 돼요. 라고 하는 하나의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겠죠. 유지 보수를 잘 하려면. 마찬가지로 기능, 퍼포먼스라고 하는 성능이라고 하는 비기능적인 요구사항을 만족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요. 보안성을 더 높이려면 이렇게 해야 돼요. 안전성을 높이려면 이렇게 해야 돼요. 또 availability, 얼마나 시스템이 24시간 풀 가동될 수 있느냐 라는 이야기가 availability예요. 만약에 자꾸자꾸 시스템이 다운되면, 웹사이트가 자꾸자꾸 다운이 되면 availability가 낮은 거예요. 그런데 어떤 시스템은 설사 죽더라도 한 10분 안에 다시 딱 복구돼서 서비스를 할 수 있어. 그러면 availability가 높은 거죠. 그래서 availability를 높이려면 아키텍처를 어떻게 설계를 해야 되느냐? 또 앞에서 이미 설명했지만 유지 보수를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이 슬라이드에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슬라이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런 포인트 일단 잘 먼저 이해를 하시고요. 첫 번째, 퍼포먼스가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식으로 아키텍처를 설계하는 식으로 방향을 만들어야 되느냐, 의사결정을 해야 되느냐, 방향을 가야 되느냐라고 하면 바로 이런 거예요. 사실 굉장히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크리티컬 오퍼레이션, 즉 중요한 오퍼레이션, 성능의 가장 중요한 오퍼레이션, 예를 들면 뭐 데이터베이스 같은 게 하나의 보통 웹 같은 경우나 뭐 어떤 포털 시스템 같은 데이터베이스가 어떤 성능에 큰 영향을 미치죠. 그런 성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어떤 중요한 오퍼레이션들이 몇 개 있을 겁니다. 바로 그런 몇 개의 오퍼레이션들을 하나로 모으라는 이야기예요. 일단 모아가지고 거기에 좀 집중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여러 모듈들 간에 커뮤니케이션이 너무 빈번하게 이루어지면 또 성능을 떨어뜨릴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개의 모듈들 간에
커뮤니케이션도 좀 줄이는 방향으로 한번 아키텍처를 설계를 해볼 수 있겠느냐라는 게 퍼포먼스를 고려한 아키텍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당연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또 이런 이야기를 안 하면 또 쉽게 이렇게 생각을 해낼 수 있는 또 아이디어는 또 아니에요. 아주 사소한 아이디어는 또 아닙니다. 자, 보안성, 시큐리티를 높이려면 어떻게 하느냐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레이어드 아키텍처, 계층 아키텍처를 써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시큐리티가 위험한 어떤 중요한 어떤 자산들이 있겠죠. 뭐 개인정보가 담겨있는 데이터베이스라든지 이런 거, 그런 것들은 제일 아래쪽에 들어있는 이야기예요. 그럼 당연히 어플리케이션은 위쪽 레이어에 있기 때문에 위쪽 레이어에서 제일 아래쪽으로 억세스 하려면 아주 쉽지는 않겠죠. 그래서 레이어드 아키텍처를 둬서 보안성이 필요한 그런 에셋, 자산들, 뭐 리소스들은 가능하면 저 깊은 계층에다가 숨겨놔라. 특정 사람들만 좀 억세스할 수 있도록 해놔라. 라고 하는 아키텍처로 만들면 시큐리티를 높일 수 있을 거라는 이야기죠. 그래도 재밌는 그런 아이디어죠. 그 다음에 이제 안전성이에요. 안정성은 이제 뭐 자동차 소프트웨어 같은 데서 예를 들어 소프트웨어 오류가 나가지고 운전자가 뭐 목숨을 잃는다든지 혹은 다친다든지 자동차가 부서진다든지 뭐 이런 류죠. 그런 것에 관련된 요구사항이 이제 세이프티, 안전성인 거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자면 보세요. 세이프티 크리티컬 피처 그런 어떤 생명에 영향을 미치거나 차가 부서지거나 뭐 이런 것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피처, 그런 기능들은 어떤 조그만 서브 시스템으로 다 몰아넣으라는 이야기예요. 몰아넣느냐. 왜 몰아넣느냐? 그렇게 몰아넣으면 어쨌든 이제 그걸 확인을 해야 될 거잖아요. 이게 안전한 소프트웨어 모듈인가를 테스트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테스트를 하려면 아무래도 그 소프트웨어 모듈의 크기가 작으면 우리가 더 적은 비용으로 더 잘 테스트할 가능성이 많겠죠. 그런데 그런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피처들이 소프트웨어의 전체에 막 퍼져 있어. 그러면은 전체에 퍼져 있으면은 전체 소프트웨어를 다 검증하고 이래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럼 비용도 많이 들고 과연 우리가 잘 검증할 수 있을까? 기술적으로도 잘 모르겠다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세이프티라고 하는 그런 비기능적인 요구사항을 높이기 위한 아키텍처는 그런 특징하고 관여된 모듈들은 좀 이렇게 한대로 몰아넣고 그것들만 쉽게 검증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를 구성을 해라 라고 하는 게 아키텍처 설계의 방향입니다. 굉장히 맞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제 availability,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서비스가 계속 24시간, 하루 24시간, 뭐 7일, 7일 내내, 그 다음에 뭐 365일 내내 계속 서비스를 하는 거예요. 한 번도 쉬지 않고. 그런 게 이제 availability가 높은 어떤 그런 요구사항이 되겠는데, 그런 availability를 높이려면 아주 쉬운 방법이 있어요. 리던던트하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버를 한 대 운영을 하는 게 아니라 두 대를 운영을 해요. 그래서 혹시라도 한 대가 죽으면 풀 아주 전체 100% 성능은 아니더라도 한 50% 성능밖에는 아니지만 한 대의 서버가 여전히 서비스는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죽은 서버를 살려내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어베일러빌리티를 높이는 방법은 아주 쉽습니다. 어떤 모듈을 리던던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복해서 똑같은 모듈을 두 개, 세 개 이렇게 두는 식으로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를 구성을 하면 어베일러빌리티가 높아질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인테이너빌리티 이야기인데요. 요거는 이제 fine grain, self-contained component를 사용을 해라. 왜냐? 이런 것들은 쉽게 우리가 조합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 그러니까 모듈화를 더 많이 하라는 이야기 한마디로. 모듈화를 잘 하면 모듈화 잘 된 것들은 건드리지 않고 그냥 새로운 것만 뭔가 추가하는 식으로만 소프트웨어를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혹은 고장난 부분만 그것만 바꾸기만 하면 되도록 그러면 유지 보수가 높아진다. 그러니까 작게 모듈화를 잘 만들어라. 그러면 그렇게 아키텍처를 만들면 메인테너빌리티를 높일 수 있을 거다라는 이야기예요. 앞에 우리가 그 C1부터 C4 4개의 디펜던시가 있는 것보다는 레퍼라고 하는 하나의 작은 모듈로 만들었죠. 디펜던시가 작게 만들었죠. 그런 것들이 이제 여기 메인테너빌리티를 높이는 아키텍처 설계 방향의 한 가지 사례라고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여기서는 비기능적인 요구사항들을 만족하기 위한 아키텍처를 만들려면 어떻게 만들 거냐라는 이야기를 이 슬라이드에서 했습니다. 자, 이제 처음 아키텍처에 대한 초반부 이야기는 어느 정도 이제 정리가 돼 가는데요. 마지막으로 실제 아키텍처를 계속 변경해감으로 해가지고 비기능적인 요구사항들이 어떤 특정 비기능적 요구사항들이 더 향상되는 그런 아키텍처로 변경해가는 그런 사례를 한번 여러분들이랑 같이 한번 공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아키텍처를 그려놨는데요. 하나의 이미지 호스팅한 애플리케이션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스타그램 같은 애플리케이션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까? 당연히 그 이미지 파일을 저장하는 어떤 부분이 있겠죠. 그 다음에 이미지 파일을 업로드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업로드도.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업로드된 이미지를 받는 사람도 있겠고, 받는 고객들도 있겠고, 그래서 업로드하거나 다운로드하거나 그런 거를 처리하는 모듈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어떤 이미지를 호스팅해서 공유하는 그런 애플리케이션의 가장 간단한 그런 아키텍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 어떻게 고치는지 한번 보세요. 자, 이렇게 한번 고쳐봤습니다. 지금 이게 뭐가 달라졌습니까? 요 이미지를 업로드하고 다운로드하는 두 가지 서비스를 담당하는 그런 모듈을 두 개를 나눴어요. 그래서 어떻게 나눴느냐? 업로드 파트를 담당만 하고 또 하나의 모듈은 다운로드 파트만 담당하는 그런 모듈로 나눴습니다. splitting out reads and write. 보통 왜 이런 아키텍처를 취하자면 보통 업로딩 하는 것보다는 다운로딩 하는 게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업로딩 하는 거는 인기 있는 인스타그램 그 사람들만 많이 올리겠죠. 인기 없는 사람들은 많이 올려봐야 잘 안 보니까. 근데 이제 보통 자기가 올리는 건 좀 귀찮은 일이기도 하고 사진도 많이 찍어야 되고 잘 찍어야 되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올리는 것보다는 다운로드 하는 게 훨씬 더 많이 하는 서비스가 되겠죠. 따라서 이렇게 분류를 하면 다운로드 하는 서비스에 더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아키텍처가 될 것 같아요. 업로드는 조금 더 서버의 어떤 파워를 좀 다운시키고 다운로드하는 그런 파트의 기능에 더 어떤 컴퓨터 어떤 리소스를 더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아키텍처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퍼포먼스에 관련된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일종의. 자, 그렇게 아키텍처가 이제 한번 바뀌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던던시인데요. 리던던시는 왜 이게 리던던시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여기 지금 업로드가 있고요. 여기 점점점이라고 했는데 업로드를 담당하는 모듈이 앞에서는 하나밖에 없었는데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지역에서 업로드하는 서비스는 첫 번째 박스가 담당을 하고 또 다른 지역에서 업로드하는 경우는 두 번째 박스가 담당하고 뭐 그렇겠다는 이야기예요. 마찬가지로 다운로드 할 때도 어떤 뭐 특정 지역이라든지 어떤 특정 부류의 클라이언트들이 다운로드 받을 때는 첫 번째 박스, 또 다른 부류의 클라이언트들이 다운로드 할 때는 두 번째 박스가 서비스를 하겠다라고 하는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요런 아키텍처, 똑같은 일을 하는 모듈을 여러 개 둔 거잖아요. 다운로드하거나 업로드에 대해서. 이렇게 똑같은 일을 하는 모듈을 여러 개 뒀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그 중에 어느 하나가 죽어도, 어느 하나 서버가 죽어도 그 똑같은 일을 담당하는 또 다른 서버가 이미 지금 아직 죽지 않고 계속 서비스를 하고 있으니까 어베일러빌리티를 높일 수가 있겠죠. 24시간, 뭐 일주일 7일, 1년 365일 동안에 한 번도 죽지 않고 서비스를 계속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가 죽고 다른 애들가 다른 서버가 이제 서비스를 하고 있으면 죽은 서버를 얼른 엔지니어들이 고쳐가지고 수선에 고쳐서 다시 이제 서버를 복구하면 이제 풀 가동이 이제 되는 그런 구조가 되도록 만든 아키텍처가 이제 세 번째 아키텍처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디어 아시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아키텍처도 좀 재밌는 아키텍처인데요. 자, 보세요. 여기 지금 보면, 여기도 한 가지 제가 설명을 안 했군요. 여기도 지금 이미지 파일을 저장하는 서버가 하나였는데, 여기 지금 두 가지로 나눴죠? 두 가지로 나눴죠? 이것도 뭐 어떤 상황인 거냐면은, 지역별로 서버를 별도로 두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 뭐 구글 유튜브나 뭐 이런
접속을 하면 거의 바로 플레이가 되잖아요. 그거는 왜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들이 리퀘스트한 그 유튜브 동영상이 미국에 있는 서버로부터 다운로드 받는 게 아니에요. 한국에 있는 그 유튜브의 컨텐츠를 복사해 놓은 그 서버에 컨텐츠를 복사해 놓은 거를 저장해 놓은 그 서버에 한국 서버에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실시간으로 거의 그냥 누르자마자 바로 플레이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바로 그런 아이디어인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게 뭐 미국에 있는 유튜브 컨텐츠의 어떤 스토리지라고 하면 이게 이제 아시아권에 있는 또는 뭐 우리나라에 있는 뭐 유튜브 컨텐츠의 어떤 스토리지 혹은 뭐 이미지 파일의 스토리지 뭐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설사 만약에 이제 어떤 한 지역의 이미지 파일 스토리지가 죽다 하더라도 좀 느리더라도 다른 지역의 스토리지로 연결시켜서 좀 느리게 서비스를 할 수는 있겠죠. 그게 이제 리던던시의 아이디어이고요. 그래서 어베일러빌리티, 가용성을 높이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파티셔닝이라고 했는데요. 이게 일종의 퍼포먼스일 것 같은데요. 아까 앞에 하고 뭐가 좀 달라졌습니까? 지금 앞에서는 요렇게만 돼 있었었죠? 앞에만 이렇게 돼 있었는데 요 위에가 하나가 더 늘어났죠? 위에가.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앞에 사실은 리던던시랑 비슷한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건 어떤 이야기일 것 같자면 요 윗부분에 저장하는 이미지 파일들은 또 다르게 있고 또 아래에 저장하는 그런 이미지 파일들은 또 다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청하는 리퀘스트마다 다른 그런 서버를 사용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은 내가 돈을 많이 지불한 그런 유료 고객이다. 그러면은 그 유료 고객들한테는 좀 빠른 서버를 가지고 서비스를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이 사람은 그냥 공짜로 무료로 사용하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최소한의 어떤 그런 서비스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어떤 서비스 퀄리티를 달리하는 것도 한 가지 이제 요구 사항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요구 사항일 때 버티컬리 또 한번 똑같은 서버들을 놓고 그런 거 퀄리티 같은 거를 조절할 수도 있겠다라는 게 파티셔닝의 기본적인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아키텍처까지 여러 가지 어떤 요구 사항들에 맞춰서 첫 번째 가장 기본적인 아키텍처들을 변경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랑 같이 공유한 요 아키텍처에는 어디서 가져왔냐면은 25개 애플리케이션으로 배우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라고 하는 그런 책에서 참고를 했고요. 그래서 책에 여러 챕터들이 있는데 그 중에 Scalable Web Architecture and Distributed System이라고 하는 그런 챕터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따다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자세한 내용을 보고 싶으면 여기 내용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요 아키텍처만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재미있는 오픈소스, 많이 사용되고 있는 오픈소스들에 대한 아키텍처를 설명을 하고 있고요. 이 책의 내용이 이 웹사이트에 공짜로 다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을 보시고 실제 오픈소스, 실제 소프트웨어의 아키텍처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라고 하는 것들을 봄으로써 소프트웨어 아키텍처에 대한 그런 지식, 또 경험 같은 것들을 높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